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스티븐 코드킨의 분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철옹성 같다고 생각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숨겨진 약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강점이 어떻게 약점이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강력함 이면에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균열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선 말이죠. 이 독재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그들 권력의 진짜 원천을 제대로 알려면 권위주의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강점을 알아야 약점도 제대로 보이니까요. 코트킨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제도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법원이나 의회 같은 기관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막을 수 없을 때 그걸 권위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자, 이제 코트킨 이론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는 권위주의 정권의 힘을 5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의 강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는 아주 유용한 툴킷이 됩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억압기구. 둘째, 현금 흐름. 셋째, 삶의 기회 통제. 넷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질서입니다. 이 5가지가 정권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건데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기구입니다. 군대, 경찰, 비밀경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권이 일부러 이 조직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견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세력이 너무 커져서 자기한테 총구를 돌릴까 봐 무서운 거죠. 바로 이 내부의 긴장감, 이게 잠재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국가 전체 경제, 그러니까 GDP랑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정권이 직접 주무를 수 있는,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일 수도 있고 해킹으로 챙긴 돈일 수도 있죠. 이 돈줄이 막히면 정권은 말 그대로 휘청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직장을 얻고 누가 아파트를 받고 심지어 대학에 가고 해외로 나갈 비자를 받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정권이 통제할수록 사람들은 정권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국가 통제 밖에서 먹고 살 길이 많아질수록 정권의 힘은 약해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정권이 스스로를 포장하는 이야기, 일종의 프로파간다죠. 흔한 공식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원래 위대했는데 저 나쁜 외부의 적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오직 우리 정권만이 그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다. 이런 서사 말이죠. 이게 잘 먹히면 강력한 힘이 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사람들도 더는 믿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제 질서입니다. 정권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가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치솟으면 산유국 독재자는 신이 나겠죠. 반대로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 돈줄이 마르니까 힘들어지고요. 이처럼 정권의 운명이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잠깐만요. 그럼 미국은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나올 만큼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데 그럼 미국도 권위주의 국가 아닌가요? 이 틀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코트킨의 틀로 보면 미국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억압기구가 없고요. 정부가 사람들 직업이나 집을 일일이 통제하지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 맘대로 못하게 막는 사법부, 의회, 또 각 주정부 같은 제도적인 브레이크가 여전히 꽤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분석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런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와는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에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죠. 아예 정권을 바꾸자, 민주주의를 심자.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코트킨의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정치적 차원을 더한 억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정권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흔든 다음에, 즉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억제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목표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권 내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나 불만을 이용해서 그들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밖에서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게 만드는 훨씬 더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론, 말은 좋은데 현실에선 어떨까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베네수엘라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 전체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 내부에 덜 적대적인 다른 세력을 찾아서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썼어요. 그 결과 베네수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덜 위협적인 정권으로 바뀌었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내전을 피할 수 있었죠. 도덕적으로는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이란을 보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민의 90%가 정권을 싫어하죠. 그런데 저기 저 10%, 이게 그냥 소수가 아니에요. 인구를 치면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과 완전히 한 몸이라서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정권의 핵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즉 이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트킨이 정말 멋진 말로 이 질문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이탈할 수는 없다. 반드시 무언가로 이탈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지금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목숨 걸고 모든 걸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진 걸 포기하고 넘어갈 만한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정권의 주키는 저 충성파들이 기꺼이 총을 내려놓고 합류할 만한 그 새로운 비전, 그 안전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권위주의 정권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전략의 어려움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